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이 기습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졸업을 20일 앞두고 외박을 나왔던 육사 생도 일기들은 전원이 서둘러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전날은 외출했죠. 외출해가지고 삼각지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쉬고 있는데 새벽 아침 일찍 원대 복귀하라는 부대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그냥 태릉 사관학교 이 위치로 들어왔습니다. (43번) 국도로 내려오던 북한군 3사단은 포천 중심부에 이르자 일부 병력을 서파로 보냈습니다. 퇴계원으로 이어지는 47번 국도를 따라 서울 동부로 들어가 포천과 의정부에 있는 아군 퇴로를 차단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그 둔터의 그 뒷산이라는 거는 그게 무동산인데 그 무동산은 한 3km 좀 더 나와가지고 그 포천을 지나서 남양주의 그 파랴리, 부평리 이쪽에 와서 끊겨요. 그게 끊기면 거기서부터는 서울까지 풀입니다. 막을 데가 없어요. 육군 수뇌부는 이를 막기 위해 육군 사관학교 생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금 제7사단 정면에서 침공해오던 적 병력 일부가 포천 가도 남쪽으로 남진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관학교에 가용 병력은 얼마나 되나? 생도 1, 2개 합쳐서 약 500명은 될 겁니다. 그들을 속히 포천으로 출동시켜. 예? 사관 생도들을 출전시키면 어떡합니까, 총장님? 1기생은 앞으로 한 달 안에 졸업하게 돼 있고 2기생은 이제 겨우 입교한 지 25일밖에 더 됐습니까? 그래서 일본은 패전을 눈앞에 두고도 사관 생도들은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장국장은 지금 나하고 논쟁을 하자는 게야. 사관 생도들도 무조건 출동시켜. 출동 병력은 생도 1기생 262명 전원과 생도 2기생 333명 가운데 277명, 모두 539명이었습니다. 이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무기는 M1 소총, 캘리버 50이라 불리는 중기관총, 그리고 교육용 81mm 박격포가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소총을 전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게 돼 있는데 기왕이면 자동 소총으로 아주 큰 캐리버 50을 욕심을 내가지고 그걸 좀 가지고 우리가 전방에 같이 나가게 되는데 실탄은 개인당 56발, 박격포탄은 50여 발로 전투를 치르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입교한 소위 엘리트다. 불타오르지 욕망이, 푸른 꿈이. 그때니까 우리가 트럭 타고 가면 인민군 도망가는 걸로 알고 뭐 사기왕성이 하나도 뭐 생도들이 뭐 겁을 먹거나 우리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싸우나 이런 걱정 안 했어요. 우리가 가면 뭐 인민군 따위는 그냥 우리가 총 쏘면 도망갈 텐데 뭐 이런 기백으로 배치가 된 거죠. 우리 생도 1기하고 생도 2기는 그 차량 위에서 군가를 부르면서 의기양양하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북쪽으로 갑니다. 백두산 높은 기상 우리의 포부, 동해의 푸른 파도 우리의 맥박, 모였다 금수강산 애국의 건아. 육사에서 배치 명령이 떨어진 내촌 삼거리까지는 약 23km. 오후 4시에 육사를 출발한 생도대는 저녁 8시가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생도들은 372고지 무동산 북측 지대에 진지를 만들었습니다. 또 올라가서 호를 파죠. 부끄러운 말씀인데 생도의 이기들은 25일밖에 안 돼서 호를 어떻게 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생도 일기 분대장, 부분대장한테 물어봐가지고 호를 파고서 그날 밤을 지냅니다. 26일 새벽에는 경찰대대가 내촌 삼거리 동북쪽 330고지에 도착했습니다. 26일 오후 북한군은 경찰대대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1인당 실탄 10발씩 갖고 있던 경찰대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10분 만에 후퇴했습니다. 저쪽에서는 그냥 막 기관총에다가 그냥 그 야포 그냥 막 떨어지는데 그 그냥 전투 경찰 그 고치가 다 뺏기더라고. 적군은 이어서 생도대대를 공격했습니다. 야포도 탱크도 막아낼 무기가 없었던 생도들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부딪혀 보니까 엄청 상대가 되지 않다시피 우리는 오구잡사에 모여가지고 나가고 그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나온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가 나와서 참패를 했어요. 초전에. 그때는 비참하죠. 막 죽어 넘어지고 호흡 속에 떨어지는 것들은 뭐 판다리가 막 날아가고 아주 비참한 광경이 눈에 띄니까 겁을 먹게 되죠. 그 아주 뭐 상상도 못할 그렇게 포탄이 그렇게 떨어져서 사람이 팔이 날아가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겠어요? 육사 수뇌부는 생도들에게 내촌에서 철수하고 학교를 집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후퇴 과정은 혼란스러웠고 교전 때보다 더 많은 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이거 대낮인데 이 가까이 온 다음에 철수 명령이 내리니 이 등을 적을 보이고서 그냥 철수를 하니 그거 뭐 조준 사격이지 뭐 올라와서는 그냥 조준해서 그냥 빵빵빵 이야 퍽퍽 쓰러지는 거야. 무전기조차 없었으니 복귀 명령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생도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막 끌고 모아도 그냥 보내는 데만 머리를 썼지 그 나중에 그 뒷감당을 하는 이런 세밀한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참 그냥 전쟁의 뭐 쓰레기랄까 그 모양으로 막 그냥 그대로 투입하면서 만 손해를 보고 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28일 아침 육사로 복귀한 생도대대는 태릉 일대에 저지선을 구축해 북한군에 맞서지만 다시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뉴스가 들리는데 서울이 함락됐다 그래.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앞에도 적이요, 뒤도 적이잖아. 그냥 막 기관총, 뭐 소총 막 팽. 나한테서 조금 멀리 날아가는 건 팽 하고 소리가 나. 근데 내 옆으로 지나가는 건 딱 팅 소리가 아니야. 그냥 아주 짧은 그냥 딱 그래. 생도들은 일단 광나루에 집결해 다시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30일 수원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이동하던 중 판교 금곡리에서 북한군과 다시 전투를 치릅니다. 그 당시에 사관생도들은 명예에 의해서 철수를 하지만 몇십 킬로 철수하는 게 아니야. 몇 킬로 철수하다가 좋은 지형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저지하는 거지. 저지 진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거라고. (7월 2일) 생도대 때는 수원을 거쳐 대전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받고 6일에서야 대전에 도착했습니다. 대전에 모인 인원은 1기 약 130명, 2기는 약 150명, 열흘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생도들은 후퇴를 거듭했지만 적군에게 파죽지세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았겠죠. 그게 탱크가 하나 붙어서 맨날 우리가 거기 지나다니면서 재수없다고 침도했다가 어느 날 한 번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뭐 속이 대포를 뭘 맞았는지 불이 타서 껍데기만 쏘여 있더라고. 생도들의 거센 저항은 북한군의 작전과 진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북한군이 여기를 빠르게 함락시키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이후에 북한군이 47번 도로를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질 않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혹여나 생도들의 어떤 그런 저항이 그들로 하여금 한국군이 여기를 제대로 방어하고 있겠구나라는 어떤 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되게 놀랐던 부분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한번 북한군의 존재가 너무 세다라는 걸 느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한 걸 또 목격을 하면서도 다시 싸우려고 했다라는 그 의지 자체가 너무나 좀 놀라웠습니다. 우리 한강 이쪽 이남에서 만나자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내려가려고 했는데 못 내려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남아서 끝까지 또 이제 항쟁을 하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불암산 호랑이잖아요. 서울 북쪽 불암산 정상에는 3개의 동굴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 전쟁 당시 불암산 호랑이 유격대의 은거지였습니다. 1동굴 입구는 큰 바위 2개 사이로 공간이 있어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2동굴은 입구가 작지만 사람이 걸어 들어갈 수 있으며 앞뒤로 트여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들어갈 수가 있겠다. 3동굴은 깎아진 절벽을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으로 20명이 먹고 잘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어 유격대가 숨어 지내기에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후퇴 대열에 합류하지 못한 1기 생도 10명, 2기 생도 3명 등 생도 13명은 7사단 소속 7명의 군인과 함께 이 동굴을 근거지로 암호명 호랑이라는 유격대를 결성했습니다. 7월 11일 퇴계원의 북한군 보급물자 창고를 습격한 것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적들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
공격 과정에서 유격대 전사자 수도 늘어갔습니다. 불암산 유격대는 9월 21일 내곡리에서 북한군 수십 명을 사살하고 납북되던 국민 100여 명을 구출한 것을 마지막으로 장엄한 결말을 맞습니다. 생도들도 그 소식을 들었죠. 이제 인체상륙작전이 성공리에 이루어졌고 이제 곧 있으면 아군이 서울을 탈환하러 온다더라. 조금만 숨어 지내면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가족이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들리는 소식은 우리 주민들이 북한으로 납치돼서 가고 있다더라. 그럼 우리가 구출해야 된다. 그들이 선택했던 거는 목숨을 걸고 구출작전 하는 거였거든요. 육군 사관학교의 전신은 1945년 미 군정이 설립한 군사 영어학교입니다. 이후 국방경비사관학교, 조선경비사관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1948년 9월 육군사관학교라는 명칭을 달게 됩니다. (1949년) 정부는 4년제 육군사관학교 설립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교수진 등의 부족으로 2년제로 수정하고 생도들을 뽑습니다. 그해 7월 19일 생도 1기가 입교하지만 다시 1년 과정으로 바뀌어 1950년 7월 14일 졸업이 결정됩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는 2기 생도부터는 다시 4년제 교육을 도입하기로 확정하고 1949년 11월 신문에 모집 공고를 냅니다. 18살 소년 장기호도 지원자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때가 고2 제가 서울 공고를 다녔는데 그 고2 때 경릉 골짜기에서 친구들하고 여름에 찍은 사진이죠. 이 사진 찍고서 몇 개월 후에 이제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갑니다. 포천에 있던 28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333명이 1950년 6월 1일 입교해 본격적인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 매일매일 훈련은 희망차고 즐거운 그러한 훈련이었었죠. 그런데 입교한 지 25일 만에 25일 날 새벽에 대한민국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전투에서 살아남은 생도 1기 134명은 1950년 7월 10일 대전에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만큼 기본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계급을 소위 계급장을 받고 대전 도청마당에서 그 소위 임관 입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도 2기들은 부산 동네 내성초등학교에 임시훈련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간판은 육군사관학교가 아닌 육군종합학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기생들은 6주간의 교육을 거쳐 소위 계급장을 달고 서울 을지로 옛 동양척식회사의 임시로 세워진 육군본부로 보내졌습니다. 여기가 육군본부 전방 CP였습니다. 육사 입교 5개월 만에 소위가 되어서 이곳 육군본부 전방 CP에 신고를 하러 오게 됩니다. 인관은 10월 23일 날 했는데 이곳에 도착한 것은
25일입니다. 신고를 마친 이기생들은 모두 도착 당일 창설된 구보병사단 소대장으로 배치됩니다. 이렇게 전쟁터로 허겁지겁 보내진 생도 2기는 모두 182명입니다. 당시에 국가의 그 이제 정책이 전방에 초급지휘관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소대장들이. 그러니까 뭐 1년이고 몇 년이고 훈련시켜가지고 인관시킬 그러한 여유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속성교육으로다가 그냥 몇 달간 교육시켜서 그냥 소대장으로 소위 계급장 달아가지고서 내보내는 거지.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방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생도들의 꿈은 좌절됐습니다. 소위로 인관하기도 전에 생도 1기는 65명, 생도 2기는 86명 등 151명이 전사했습니다. 생도들은 임관 후에도 1기 47명, 2기 48명 등 95명이 더 산화했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생도 1, 2기들은 전체 재학생 595명 가운데 246명입니다. 정말 전선이 위급해서 어떻게 보면 가용 병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사실상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소총수로 투입했던 거잖아요. 결국 생도들의 투입이 나중에 한국전쟁에서 초급 장교의 부족, 특히 초급 지휘관의 부족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결과론적으로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휴전 이후 국가는 이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생도들의 모교인 육군 사관학교에서조차 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훗날 하나회로 몸집을 키운 64 11기 극소수 정치 군인들의 외면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이게 이제 육군 중위. 생도 2기인 박경석 예비역 장군은 다른 동기생이 아버지의 후광으로 사관학교에 무시험 입교한 사례 덕분에 최연소 생도라는 기록을 얻었습니다. 박경석이라는 놈은 아니 학과시험 뭐 예비시험 다 합격했는데 나이가 어리다고 떨어졌는데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누군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들어가게 됐어요. 17살에 역사상 최초의 4년제 정규과정 들어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25 전쟁으로 17살로 최연소 소위가 됐고 대한민국 최연소 화랑 무공훈장 수훈자로도 올라 있습니다. 생도 2기로서 최연소 기록의 군인. 그러나 그는 육사인이 아니었습니다. 계급 임기가 8년으로 됐다면서 7년으로 돼서 그 7년이 육사 생도위기를 제쳐놓고 4년제 모집한다고 해서 모집한 클래스가 이른바 전두환의 육사 11기. 그 11기, 12기 이어지는 바람에 육사 생도위기는 전사, 군사, 미리타리 히스토리에서 잊혀진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정부는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10월 경남 진해에 육군 사관학교를 다시 열고
4년제 생도를 모집했습니다. 과거 2차례 모집 공고는 1기, 2기 등 기수가 명확했지만 이번에는 기수를 표시하지 않고 사관생도 모집이라고만 했습니다. 이들이 4학년이던 1955년 4월 육군본부는 과거 군사교육을 받고서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을 예우해 육사 1기부터 9기까지를 부여합니다. 이때 생도 1기는 10기라는 정식 기수를 받았지만 생도 2기는 제외됐습니다. (1966년) 전두환 당시 소령을 비롯한 하나회 핵심자들은 육군본부 인사관리처장을 맡고 있던 유학성 준장에게 자신들이 육사 11기임을 재확인하며 생도 2기 기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기수 조정에 들어갈 때 유학성 준장이 불러온 사람은 2사람이에요. 전두환 소령, 박경석 중령입니다. 그 3사람이 모임에서 이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기가 4년제 테이프를 끄는 엘리트다. 지금 생도이라고 주장하는 이것은 우리는 모른다. 25일간 뭐 육사에 왔다가 간 것뿐인데 이게 어떻게 와서 우리 위에 설 수가 있느냐. 이게 전두환 소령의 주장이죠. 유학성 준장이 그것을 인정을 했고 국가에서 인정을 했죠. 동기라는 이름이 아니고 개인 이름이 들어가야지. 육군 종합학교 출신이 된 생도 2기는 어느 순간부터 육사 11기들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생도 1기는 진급 때마다 완전히 베껴가지고서 대령 진급할 때는 완전히 거꾸로 다 뒤집어졌지. 육사 11기가 육군 사관학교 첫 정규 4년제 생도라는 이름값을 고집하는 바람에 생도 1, 2기의 희생도 명예도 희미해졌습니다. 육사의 역사에는 생도 2기에 대한 입교 사실을 비롯해 6.25 첫날 포천 전투에 투입했던 사실조차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생도 1기 남상선 졸업생이 1978년 불멸탑의 증언이라는 책을 내 산호한 동기들의 전공을 세세히 알렸지만 이 책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8살, 19살밖에 되지 않는 육사에 들어간 지 25일밖에 되지 않는 어린 사관생도들이 목숨을 잃어 내던져서 가면서 전쟁을 했는데도 나라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70여 년 동안을 나라를 원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생도 2기생들이 명예를 찾기까지 46년이 걸렸습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가 하나회를 해체하고 생도 2기생들의 억울함을 들어주면서 마침내 1996년 5월 4일 육사 개교 50주년을 맞아 생도 2기 전원이 육군 사관학교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육사 명예 졸업식을 할 때 그 축사에도 생도 2기 졸업생에게 각별한 그 축복을 보낸다고 하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풀어졌어요. 국가를 원망하지 말고 11기 전두환이로 원망하지 말고 이게 우리의 운명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도 명예가 회복됐으니까 우리는 행복하다. (2000년 4월) 한국전쟁 50주년을 맞아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인 박선주 교수는 당시 발굴 전문가로 참여했습니다. 그 육군부에서 그 유해 발굴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 보니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뭐 체질 인류학자 하나
장의사 둘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어떻게 이런 그 사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래서 문화재 발굴 수준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육본을 설득해서 이제 발굴단을 구성을 하게 됐었어요. 생도들의 전투 현장이었던 내촌 지역에서는 2년 뒤인 2002년 5월 발굴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2002년도에 발굴 사업에 원래 이제 다른 지역이 돼 있었는데 이 광릉 내 포천 지역 내에서는 짧은 발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발굴 정식 거기 들어있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제보가 들어오니까 그 사이에 짧은 기간에 그 광릉 내 발굴을 한다. 이렇게 이제 6번이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게 됐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최은건 팀장은 당시 병사로 내촌리 발굴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47번 국도가 이제 북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방향에서 47번 국도가 이제 바라다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길에서 네. 위로 얼마나 올라갔나요? 그렇게 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한 100m 정도? 취재진이 다시 현장을 찾았습니다. 6월 25일 생도들이 출동해 처음 진지를 만든 곳에서 남쪽 약 2km 지점입니다. 정상에서 우측으로 가파른 피탈 아래 육사 생도 전사 지점을 알리는 비석이 누워 있습니다. 발굴팀은 이 지역에서 모두 6구의 유해를 찾아냈는데 한 구는 거의 완벽한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발굴 당시 사진입니다. 머리 부분에는 철모가 보이고 허리 부분에는 대검과 탄띠 그리고 실탄 뭉치가 보입니다. 얼굴 부위에 이제 철모를 이렇게 덮고 계셨습니다. 이게 쓰고 계신 게 아니라 덮고 계셨고 곧은 자세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대부분 유해 발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망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 꼭 누군가 다시 거기에 정성스럽게 매장을 해주신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자기네가 그 자료 정리를 해서 가져갈까요? 이 유해에서 생도로 추정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면 남자라. 발굴을 다 이제 완료해놓고 그 철모를 보니까 처음에는 철모에 겉은 아무 글자가 없었어요. 글자가 없었는데 철모 안에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보고 그 안에 그 스파츌라라고 하는 이제 얇은 그 이제 도구가 있었는데 그걸로 넣어서 틈을 벌리니까 그 파이버가 이렇게 떨어져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보니까 거기 육사라고 찍혀 있어서 아 이분이 육사였었구나. 자기 건 뭐 찾고 막 육사 생도로 추정할 수 있는 유해는 이 한 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해는 육사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모셔야 되니까 육사니까 그 육사에 연락을 하고 육사에서는 이분을 어떻게 모실까 아마 자기네들끼리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 나중에 후일담으로 들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1기생, 2기생 문제가 있고 1기생인지 2기생인지 그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모시느냐 자기네끼리 논쟁을 하다가 저희는 그분을 그 육사에서 장례식을 치러드리기를 원했죠. 그날 이후 지금까지 22년 동안 생도들의 유해는 더 이상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 아래는 위패 봉황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봉안된 김세곤 그리고 김명곤은 형제입니다. (1928년생) 동생 김명곤은 생도 1기로 1950년 6월 28일 대릉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대학로 임시국군병원에 입원했다가 북한군에게 살해됐습니다.
서울대생이었던 형 김세곤은 1952년 봄 자원 입대에 소위로 전장에 나섰다가 그해 10월 31일 강원도 철원에서 전사합니다. 유해를 발견하지 못한 전사자는 김명곤 생도처럼 국립현충원에 위패로 봉안합니다. 하지만 시사기획 창의 취재 결과 개상현, 김종기, 김황호, 이용복 등 일기생도 최소 7명의 위패는 없었습니다. (1950년 7월 1일) 금곡리 전투에서 산화한 신현주 생도와 양한근 생도는 위패가 2개씩 있습니다. 하나는 생도, 하나는 중위입니다. 불암산 유격대 강원기 생도는 부상 후 귀양했다가 후유증으로 착고했으나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습니다. 김명곤 생도와 전희택 생도는 계급이 중령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노경조 생도는 위패도 묘지도 있습니다. 전사일자, 장소도 다른 게 많습니다. 이처럼 생도 1기, 2기와 관련해 취재진이 발견한 오류만 수십 건입니다. 국방부의 확인 결과 6.25 전쟁 등에 참여한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각 군에서 송부한 매 화장 보고서를 토대로 안장하고 있는데 안장자의 출신 정보는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육사생도 1, 2기 전사자 확인은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사자들에 대한 기록을 책임지는 부처도 없고 잘못된 것을 시정할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경산에 있는 이 회사는 생도 1기와 2기생들의 참전 일화를 만화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올봄 국방정신전력원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실제 1, 2기 생도의 전투 장면을 보다 보면은 이분들이 그냥 그 간단한 마음가짐으로 싸우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을까? 허구의 인물들이 이야기를 끌어가지만 사실성도 고심하는 대목입니다. 요게 이제 당시 내무반으로 추정되는 건물로 봐야 되겠군요. 예,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부 이렇게 개인 침상이 돼 있고, 예, 그리고 위쪽에 건물대처럼 되어 있고 문 앞쪽에 보면은 이렇게 총기들이 거치되어 있는 것들도 자료로서 남아 있어서 그거를 참고했고 실제 그 당시 쓴 내무반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방정신전력원은 올해 생도 1, 2기의 6.25 참전 사례를 발굴하고 장병들에게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도 1기, 2기 참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각 졸업하고 전선에 투입했는데 어느 누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명령에 어느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부당함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은 육사 후배들이 본격적으로 나선 덕이 큽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은 지난해 6월 학술 세미나를 시작으로 일반인들에게 생도 1, 2기의 업적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저도 군에서 삼성장군까지 하고 육사 교장까지 하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군에 있는 후배들한테는 선배인데 그 선배들이
뭐 70여 년 전에 있었던 선배님들의 어떤 그 헌신과 희생들을 조금 더 일찍부터 기억을 하고 또 조금이라도 빨리 발굴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미담들이 나오고 또 우리 그 후세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많이 늦었어요. 지난해 12월에는 6.25 참전 육사생도 기념사업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사단법인 인가가 났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육사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국민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타이틀을 대한민국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멸의 영웅 생도 1, 2기와의 동행을 한 6개월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매주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근거가 돼서 올해 3월 달에 국가보훈부 예하에 국가보훈단체로서 기념사업회가 발족하게 됐습니다. 대전에 있는 이 회사는 인공위성 데이터를 수집, 가공해 고객들에게 제공합니다. 저희가 AI를 통해서 이건 축구장입니다, 이건 자동차입니다, 이건 아파트입니다를 계속 보호 리포트로 이렇게 공간 객체 검출을 이렇게 해서 리포팅을 딱 만들어주죠. 이 회사는 민간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생도 기념사업회에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왜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런 것들이 안 달아졌을까? 그러면 그렇게 의미 있는 기념사업회에 저희가 조금이라도 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그 사업회에 조금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좀 후원도 좀 하게 되었고. 올해 현충일에는 처음으로 임직원 40여 명과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활동이 있으면 좀 해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외곽 생도들이 산화했던 곳 근처에 육사생도 6.25 참전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생도 1기 신현수 장군이 이 지역 군단장으로 근무할 때 전사한 동기들을 추모하며 세웠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았던 신 장군은 이번에는 처음으로 부인과 자녀 그리고 외손자 부부 등 가족들과 함께 기념비를 찾았습니다. 요 신현주 내 이름은 여기 있고 6.25 전투 때 돌아가신 양반. 그 사람 많은데 일일이 집을 도리가 없나. 기관총을 들고 적군에 맞섰던 생도는 이제 세월을 이길 수 없지만 마음은 아직도 74년 전 그날과 같습니다. 군인 전투를 위주로 하는 군인다운 조형물은 이 참전 생도상 이거 하나예요. 생도위기가 세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복을 벗을 때까지 끝까지 생도위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온 나로서는 굽적해요. 국가가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더 이상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운명이에요. 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 우리 어른들 혹은
부모님들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알아줘도 고맙고 뭐 지금 그걸 뭐 이만큼 잘했으니까 너 이 은혜를 잊지만 뭐 이런 또 사치스러운 부탁까지는 안 드리겠습니다. 네.